ERP정보관리사 인사 1급 최신 기출문제인데요. 2025년 4회차 이론 33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주식회사 생산솔루션, 회사가 도입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식회사 생산 모시기는 최근 급변하는 인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인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별할 과정에서 이미지 인식이나 문장 분석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근무 태도 및 성과 데이터를 시계열로 분석하여 인사평가에 겁나 반영하고자 한다. 문제에 RNN과 CNN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CNN은 이미지, 2D죠, 2D. 평면 그 데이터 인식이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RNN은 시퀀스 데이터 혹은 텍스트나 음성을 처리해서 시계열, 순서를 고려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RNN은 이미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류한다? 아니죠. CNN이죠. 두 번째, RNN은 고정 입력값만을 처리할 수 있으며 순차적인 자료 분석에 적합하다. 아니죠. 자, 시계열 혹은 순차적인 분석 방법이 RNN이 맞고요. 자, CNN은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 최적화 있다? 아닙니다. 자, 시계열 혹은 순차적인 방법은 RNN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정답이 되겠네요. 필터링을 기반으로 이미지 인식이 효과적이에요. CNN은. 따라서 이력서 내 사진 판별 등에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내거 보기에 주식회사 생산 AI 블록체인 기술 도입 사례이다. 생산 AI 인사정보관리 방식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최근 임직원의 근로계약, 인사 이력 근태 등등등등 주요 인사 데이터를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 인사정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은 위변조를 방지하고 구성원에 접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얘기다. 자, 블록체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첫 번째, 중앙 서버를 기반으로 인사정보 단위 시스템을 집중 저장한다. 틀렸습니다. 자, 얘는 분산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분산 저장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블록체인에서는 블록 단위 정보가 시간선으로 무관으로 저장되면 수정이 용이하다? 아니, 수정이 안 되고요. 블록체인은 인사정보 보호를 위해서 개별 참여자에게만 분산 저장하지 않는다. 자, 분산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참여자들이 모두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분산 저장을 하고요. 블록체인 기반 인사정보 관리는 정보 위변조 방지와 참여자 간 투명한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그렇죠? 모두 같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다. 정답은 4번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다음 문제. 최근 들어서 지문이나 이런 게 조금 이렇게 길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키워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밑줄 그어드리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ERP 인사 모듈 도입 기대의 효과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딱 봐도 정답이 나오긴 하거든요. 자, 정답은 3번이에요. 인사 모듈 교육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하면 허기나 기대가 되겠다라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사이클 타임,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무조건 줄여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인사 기록 관리 효율화가 되겠고요. 통합 인사 정보를 통한 경영 의사결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너무 날로 드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날로 먹는 게 맛이다라는 얘기다. 자, 농담이고요. 자,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구성은 단위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건 확장형 ERP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확장형 ERP는 이 비즈니스 그리고 SEM 전략적 기업 경영이죠. 자,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역시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종교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자, 교회나 성당 가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부, 활, 성, 전이다라는 얘기다. 제가 지금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암기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SEM에 들어가는 것들은 부, 활, 성, 전으로 시작된다라는 얘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비즈니스에 전자로 시작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요것만 유의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바로 전자상거래, 영어로는 EC. 따라서 요거 빼고 부활성전이면 다 SEM이에요. 자, 따라서
이 비즈니스가 아닌 것은, 자, 부활 성전을 고르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성과 측정 관리, 요게 이제 부활 성전이 되겠다. 자, 두 번째, 전자상거래 시스템, 요거는 이 비즈니스가 맞고요. 나머지, 자, 쓸데없는 거 다 이 비즈니스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자, 다음은 다섯 번째. 요런 문제가 좋은 문제죠. 자, ERP 시스템 투자 비용에 관한 개념은 시스템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건 최초 도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마지막 쇠퇴를 하게 돼요.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하면은, 이제 점점 이제 쇠퇴가 되겠죠? 벌써 전체 비용을 계량한 비용은, 자, 총 소요 비용,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되고, 자, 인사부문 관리 활동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인력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인력 실천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력 통제가 있어요. 자, 생산의 인사팀은 현재 진행 중인 업무 동기 전략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는 일평가를 위해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종업원의 사기 수준이 타 기업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 얼마나 종업원이 으쌰으쌰하고 있느냐? 종업원 관리자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느냐? 윗사람에 대해서 불만족하는지 만족하는지, 결근율이나 지각률 등등 불만 지표는 감소하고 있느냐? 본 질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정확한 평가를 위한 측정기표를 개발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지금 보시면은 현재 진행 중인 업무 동기 전략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미 있죠? 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지, 이거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평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마지막 인력 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과정도 아니고 이미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걸 실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 문제, 직무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직무 관리 용어는 직종, 직군, 직무, 직위, 과업, 그리고 마지막 과업 요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관리 직군에 업무 담당자의 급여 자료를 입력하는 거. 자, 이거는 과업이 아니라 직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위에 해당되며 근무일수 입력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거는 직종이 아니라 과업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타당하겠습니다. 비서직은 하나의 직무이다. 네, 이거는 타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서직이 수행하는 회의록 작성이라는 거는, 자, 요소가 아니라 과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과업에 해당되며 좀 더 들어가서 타입이나 회의록 내용 검토 등은 과업보다 더 작은 요소 혹은 과업 요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사무관리 직군의 교육훈련 담당자의 직위는, 자, 직위라는 거는 한 사람이 담당하는 일이거든요. 교육 프로그램 일정 관리다. 뭐 이런 내용 타당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일정 관리를 위한 강의 일정표 작성, 강사 스케줄 확인 등등등 더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는 직무가 아니라 과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산 직군에 종사하는 조립 공정 작업자의 과업은 부품 조립이고요. 그 다음에 더 들어가서 드라이버로 나사 줄이기, 부품 위치 맞추기 등 더 과업보다 적은 거는 요소 혹은 과업 요소가 맞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정답은 4번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됐고, 자, 8번. 보기는 생산 인사팀의 회의 내용이다. 주제에 가장 밀접한 직무 설계 방법은 무엇인가? 자, 직무 설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직무 전문화, 직무 충실화, 직무 순환 등등 있죠? 자, 김대리. 회사 입장에서 해당 직무 설계 방법은 작업적 훈련이 용이하다. 단순 반복 작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고요. 숙련공의 필요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노무비가 저감하고 작업의 관리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자, 단순 반복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분업의 원리죠. 분업의 원리. 자, 일단 직무 전문화의 느낌이 살짝 나요. 자,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작업을 반복으로 인한 권태감이 생기고 세분의 작업으로, 네, 역시 분업과 관련돼 있죠. 작업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게 되고요. 수단을 개선하여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상실하게 됩니다. 일이 너무 쪼개졌기 때문에 맨날 내가 하는 일만 할 수밖에 없어요. 역시 직무 전문화랑 관련된 얘기고요. 회사 입장에서도 여러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제품 전체에 대한 책임 규명이 힘들죠. 왜? 각자가 맡은 일을 하는데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품질 관리도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한 사람이 다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데 그런 게 아니죠. 또한 작업자의 이직이나 지각 결근, 생산 공정의 고의적인 지체,
작업자의 고충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도 발생합니다. 네, 역시 직무 전문화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러나 이 점이 있죠. 한 작업자가 수행하는 여러 종류의 일을 숫자면에서 줄여주기 때문에 작업 결과에 대한 책임 부담이 적어지고 정신적 스트레스나 피로도는 줄어들어요. 왜? 멍 때리면서 그냥 맡은 일만 반복적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전문적인 직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고 미숙련공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단순 반복적인 일만 하기 때문에 숙련되지 않아도 취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죠. 자,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무 전문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인데요. 보기는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이죠. 내셔널 작성된 문서이다. 문서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회계보고서, 평가평가표, 직무명세서, 인사발령서, 주어진 서식이 있는데요.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채용 분야, 어떤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세무회계 쪽이래요. 직무 수행 내용은 세무, 회계감사 등등등이 있고요. 일반 요건은 만 60세 이상인 자, 직업 기초 능력, 이렇게 필요한 기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눈에 확 띄는 게 제일 밑으로 가면 필요 지식, 그 다음에 필요 기술, 직무 수행 태도. 자, 요거를 줄여서 지기태라고 불러요. 지기태. 자, 지기태가 나오면 뭐냐? 자, 사람에 대해서 서술한 거예요. 그 일을 수행한 사람이 가져야 할 지식, 기술, 그다음에 그 사람의 태도. 자,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서술한 서식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따라서 정답은 3번에 직무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서술한 것이죠. 되고. 자, 10번. 인력 예측 기법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자격 요건 기법. 이런 거는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환경의 미래에도 안정적이며 자, 직무 내용이나 구조나 기술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개별 직무에 요구되는 요건과 거업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여 인력 수요 예측 자료로 활용한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 그 사람의 어떤 자격 요건을 이제 예측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나리오 기법. 과거 인력 변화를 가져다 주던 요인을 찾아서. 과거? 아니죠. 자, 우리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뜬구름 잡는 얘기 막 하고 막 이상한 얘기 하고 막 그러면은 야, 너 소설 쓴다. 너 시나리오 쓰고 있냐? 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따라서 시나리오 쓴다는 거는 미래에 대한 거예요. 미래 인력 변화를 가져다 주었더니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화 정보를 파악하고 시켜 미래 인력 변화 수요 예측을 하는 방법은 맞지만 과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자, 시나리오는 미래에 대해서 써야 돼요. 노동과학적 기법 혹은 작업연구 기법. 요거는 표준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표준 작업 동작, 표준 작업 시간, 생산 단위당 표준 작업 시간 등을 인력 예측 자료로 활용해서 자, 표준 작업 시간이 예를 들어 1000시간인데 지금 우리 사람들이 작업할 수 있는 게 900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최소한 표준 시간 정도는 일을 해야 생산량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럼 100시간만큼의 해당되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노동과학적 기법 혹은 작업연구 기법이 되겠고요. 생산성 비율 분석.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건데 생산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생산성의 변화 정보를 가지고 미래에 필요한 생산 라인 투입 인력을 기억하는 것이 예측하는 기법이다. 정답은 2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선발. 자, 선발은 사람은 이제 모집한 다음에 그 이후에 선발을 하는 것이죠. 자, 선발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발률이 일정할 때 타당성 계수가 증가하면 예측 수단의 성공률이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10명 뽑았어요. 10% 뽑았죠. 근데 그 중에서 10명 중에서 이 잘하는 사람이 10명이에요. 타당성 계수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게 증가하면 예측 수단의 성공률이 증가한 것이죠. 아, 우리 회사가 일 잘하는 사람을 예측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일을 잘한다. 그러면 성공률이 증가하게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만족스러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시험 성적이 미달돼서 선발하지 않은 오류를 제1종 오류라고 한다는 얘기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날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떨어져서 집에 간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최고의 엘리트 사원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자, 회사가 알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떨어져서 집에 갔죠? 그러나, 제2종 오류라는 것도 있는데요. 제2종 오류는 뭐예요? 자, 시험 잘 봤어요. 자, 시험 잘 봐가지고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최고의 엘리트가 아니라 최고의 도라이 사원이었던 것이다. 라는 얘기죠. 따라서 집에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회사에 있죠? 그거를 제2종 오류라고 합니다. 일단은, 2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최고 엘리트 사원을 놓친 거죠. 총 지원자 중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데 많이 선발하게 되면 선발의 타당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정답은 4번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선발률이란 총 지원자 중에서 선발되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발률이 제로에 가까우면 안 뽑음. 그죠? 사람을 하나도 안 뽑는 거예요. 그러면 1종 오류는 줄어들어요. 아니죠. 1종 오류는 증가하겠죠. 왜? 훌륭한 사람들 다 집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2종 오류 증가한다? 아, 그건 아니죠. 2종 오류는 오히려 감소해요. 왜냐면 도라이 사원도 같이 보내기 때문이죠. 선발률이 1에 가깝다. 그러면 다 뽑음. 자, 최고의 엘리트 사원과 최고의 도라이 사원들을 다 뽑은 것이다. 1종 오류는 늘어나요? 아니죠. 최고의 엘리트 사원들을 집에 안 보내고 잘 뽑기 때문에 1종 오류는 줄어들어요. 자, 2종 오류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얘기다. 최고의 도라이 사원들도 다 뽑기 때문에 아주 최고의 도라이 사원들이 바글바글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다라는 얘기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왜고? 자, 우리 직무평가에는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는데요. 자, 인간의 경험이나 직관에 따라서 자, 평가하게 되는 정성적 방법이 있고요. 정성적 혹은 숫자로다가 치밀하게 계산하는 정량적, 우리 계량한다고도 하죠. 요리 같은 거 할 때 계량적 방법이라고도 해요. 이건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해당 방법은 개별 직무에 대한 가치가 점수로 명확하게 산정되기 때문에 직무 간 비교가 용이하다. 지금 밑에 있는 방법이 점수가 나온대요. 자, 숫자가 나오죠. 일단 정량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험 평가 요소에 대한 가중치 산정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네, 그래서 정량적인 정확한 지표들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요. 반대로 정성적 방법은 그냥 사장님이 딱 보고 아이고 그렇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하진 않겠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정량적이 더 복잡하고요. 자, 직무평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평가 요소를 설정하고 가중치를 선정하고 점수까지 부여를 하는 것은 완벽, 빼박, 정량적 방법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자, 우리 가중치를 선정해가지고 저를 대분류 해가지고 이렇게 100점을 만들어 놨고요. 요 밑에 이제 아래 소분류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가중치를 준 것이다. 자, 우리 서열법이랑 쌍대비교법은 안 돼요. 얘네들은 정성적인 방법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쌍대비교법은 서열법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수법이랑 요소 비교법인데 둘 중에 뭐예요? 지금 요소 비교법이란 건 뭐예요? 자, 직무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저기다가 임금액을 넣어가지고 임금액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금액까지는 안 나오고 있죠. 점수만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의 정수법이 되겠습니다. 됐고. 자, 13번. 배치관리 원칙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공주의 원칙 아니죠. 실력 능력주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적재적소의 원칙, 균형주의 원칙, 인지 육성주의 원칙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됐고. 독일 설명 용어를 한글로 입력하시오. 자, 내부 인력이 부족하거나 인력이 지금 사람이 모자란 거예요. 전문성이 부족해요. 사람이 있는데 일을 못해요. 특정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 자, 일을 맡기는 거죠. 이거는 아웃소싱이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웃소싱, 상시 고용보다 외부 위탁이 더 저렴할 경우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추가로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일을 맡기는 게 더 싸다. 그럼 일을 맡기겠죠? 아웃소싱 하겠죠? 일시적인 인력 수요 증가 시 인력 부족의 대응 방안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자, 용어를 한글로 입력하시오.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근로자의 장단점과 성과 및
잠재적 요인의 향상을 위한 제언을 사실적으로 겁나 서술한 방법이다. 이거는 이제 인사 고과를 하는데 어떤 그 방법을 사용하느냐? 자, 사실적으로 일단 서술한다고 돼 있어요. 웬만하면 2번이라고 이제 다들 외치셨을 건데요. 예, 바로 자유기술법이 아닐 수가 없겠고요. 자, 간편하죠? 그냥 자유롭게 기술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평가 결과가 상이할 수 있겠고요. 일종의 자기고가 방법으로 자기평가는 자유롭게 기술을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내가 나를 평가할 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그렇지만 단점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하진 않겠죠. 장점에 대해서 듣고자 할 때,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자기 개발이라든지 어떤 성장,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 그런 것들은 이제 회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도 있다는 얘기다. 자, 16번. 자, 교육훈련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액션 러닝은, 자, 이 러닝이, 근데 러닝맨 할 때 그 러닝은 아니에요. 액션을 취하면서 배운다. 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팀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경험 위주의 교육훈련 학습 방법이 맞고요. 교육훈련 프로세스는 크게 필요성 분석, 수요조사, 계획 설계, 실시, 평가의 과정을 거치다.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JT는, 자, 온더잡 트레이닝이죠. 자, 이거는 직장 내 훈련이라고 할 수 있고요. 훈련받은 내용을 바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직장 상사한테 이제 바로 1대1 등, 1대1이나 뭐 2대1 정도, 뭐 그 정도로 이제 배우는 거죠. 잘못된 관행이 전수될 가능성이 있죠. 상사가 잘못된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면, 그게 그대로 전수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 사건법은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상황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한다? 아니죠. 자,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회사 경영상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파악해서 이제 훈련시키는 교육 방법으로서, 자,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됐고. 자, 승진제도 내용에서 능력주의 승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능력주의는 연공주의의 반대죠. 그래서 능력주의, 자, 사람의 뭐 근속연수나 나이 같은 거를 너무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 위주로 승진을 하는 것이다. 자, 최근 승진제도를 개편하였는데요.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 승진 방식에서 벗어나 역량과 직무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고려되는 기준은 직무의 중요도, 성과 평가 결과, 인사 국가를 하고요. 직무 적합성, 그 사람이 그 일에 맞느냐 등이다. 반면 일반적 하위계층 근로자들은 여전히 승진 가능성이 낮죠. 중에서 목적보다는 절차와 능력 기준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얘기다. 절차를 잘 지켜서 시키는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게 강조되지, 이 사람이 뭐 목표를 세우고 막 그런 건 아니죠. 하위계층이라면. 자, 합리적 기준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승진 기준은 주로 직무 성과, 네, 이게 직무급과도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무 성과 중심으로 연결되겠고요. 일반적 하위계층의 시중에서 잘 적용된다? 자, 여기 살짝 힌트를 줬는데, 자, 하위계층에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이 사람한테 너무 큰 권한이나 관리직이나 뭐 그런 일을 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 하위계층에는 야권의 권한을 줄 수는 있겠지만 잘 적용되지는 못하겠다. 승진은 가치적 목적적 기준보다는 능력 중심의 절차적 기준이다. 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고. 자, 18번. 경력관리 및 경력개발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는 것은,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제고시켜 기업 내 협동 시스템 구축이 원활해진다. 자, 우리 경력을 관리하고 경력을 개발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의 커리어라 그러죠. 그 사람이 평생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런 걸 경력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거를 개발해주면은 기업 조직에 대한 일체감이 되겠죠. 나의 일생과 나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 기업에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나의 커리어, 이 두 개가 이제 일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기업은 인력의 외적 유입과 다양한 인재풀 확보를 통해 조직의 경력을 개발시킬 수 있겠다. 자, 외적 유입이라든지 뭐 인재풀 확보를 한다. 인재풀, 뭐 수영장은 풀이라고 그러죠. 이제 사람이 이제 모여 있는 건데, 뭐 그런 내용은 이제 경력 개발과는 조금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그러면 직장에 대한 안정감을 주고 내 인생과 우리 직장이 함께 한 것이죠. 미래에 대한 설계 가능성을 제시한다.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되고 싶은데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돼야지 하는 것이죠. 비전을 제공하겠고요. 그 다음에 성장 욕구를 충족시켜줘요.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것이죠. 우리 회사가
직원이시니 기술 및 역량이 노화되는 것을 봤고 도전적인 직무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성장의 기쁨을 준다. 맞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자, 레윈의 변화 과정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여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개방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수용하려고 하는 준비 단계는 자, 우리 3단계가 있는데요. 해빙, 변화, 재동결. 자, 정착하는 재동결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해빙. 자, 얼음을 녹이는 걸 해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단 단단히 굳어있던 그런 고정관념이라든지 그런 기업의 문화 같은 거를 탈피하고자 하는 준비 단계는 해빙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됐고. 자, 교육훈련 방법을 한글로 기입하시오. 자, 영어로 하고 싶어도 어렵다는 얘기다. 자, 한글로.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교육 기법이다. 특정 부서의 직속 상사 밑에 미래 그 자리를 계승할 예정이 있는 자가 같이 일을 하면서 업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교육받는 제도이다. 직장 내 훈련법, OJT가 동시에 겁나 포함되기도 한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죠. 장점은 실무 내용 그대로 교육받기 때문에 실무 중에서 학습 효과성이 높고요. 우수한 상사의 교육 훈련이 무조건 우수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일은 잘하는데 가르치는 건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으면 교육이 의례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왜? 나는 관둘 거거든. 그래, 너는 잘 해봐라 라는 것이죠. 자, 농담이고요. 자, 이렇게 관리자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공석이 됐을 때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 자, 그래서 대신 역할을 수행해보면서 배우는 방법, 바로 대학법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됐고. 자, 김대리가 인식하는 임금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 이거 지문만 좀 봐도 이해가 돼요. 기업의 비용 요소, 비용층이면 기업이죠. 생산성의 향상 수단. 돈을 적절하게 주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것도 기업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신분 및 지위의 상징, 요거는 종업원 측면의 그런 임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직무 재조정으로 인해 임금 변화가 생기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임금 당선인의 생계를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내가 조직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같다라고 말한다. 이거는 종업원 입장에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됐고. ECB번, 이게 중요한 거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이에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맞죠?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이 되겠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구에 대하여 지급하기 정한 시간급 등등등을 말한다. 네, 맞고요. 둘의 정의가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겠는데요. 4번을 먼저 볼게요.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이런 아주 대표적인 수당들은 무조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는 얘기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건 퇴직금, 재해보상금,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육아휴직급여는 요거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3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고. 23번. 자, 성과급제. 성과급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스케일업 플랜, 러커 플랜, 인프로시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스케일업 플랜은 총 매출액에 대한 임금 및 전략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러커 플랜이라고 하면은 기업 창출은 부가가치에서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분하는 방식이 있고요. 인프로시어 플랜은 표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표준 노동시간과 실제 노동시간을 비교해서 절약된 노동시간만큼을 겁나 배분하는 방식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부에서 다른 방식으로 성과급을 운영하고자 한다. A사업부는 표준시간 대비 실제 작업시간, 인프로시어. 자, 1번, 3번 제끼고요. 자, 자발적으로 생산량 개선 제한을 내고 절감된 비용을 기준으로 자, 인건비 기준인 거는 스캐너 플랜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제끼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 수준을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한다. 요거는 러커 플랜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자, 요거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지급받는 자, 종업원.
한테 급여를 지급하잖아요. 그때 조세를 징수하여 국가지자체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는 무엇인가? 즉, 우리가 급여 받을 때 세금 떼고 받죠? 그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해 주거든요. 그런 거를 원천 징수라고 한다는 얘기다는 겁니다. 우리 원천, 또 지급할 때 세금을 동시에 떼는 것이죠. 25번 복리후생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다. 자, 추가 휴가를 줄 것이냐, 수당을 지급할 것이냐, 생명보험이냐, 자동차보험이냐, 세무상담이냐, 법률상담이냐, 저축이냐, 증권투자냐, 이렇게 선택을 통해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며 선택하지 않는 복리후생 항목을 줄여서 예산 함정을 배분할 수 있다. 우리 선택적 복리후생 또는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정답은 4번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자, 되고 다음 문제. 자, 용어를 역시 한글로 입력하시오. 다행이죠? 영어가 아니에요. 자,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는 피보험자의 4대 보험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겁나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한다는 것이죠. 뭐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즉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급여를 지급한다. 실업 급여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그리고 자, 싹싹김치 역시 한글로 입력하시오. 네, 감사합니다. 근로자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지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제도이다. 자, 요거는 4대 보험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이라고 줄여서 적겠습니다. 자, 총 33문제인데요. 끝이 보이죠?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로기준법은 노동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연령이나 성별 등의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틀렸죠? 그래서 자, 성별에 따라서 생리휴가 이런 것도 여성에게 부여되는 거고 또 우리 연소근로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 근로시간도 다르고 그런 야간 근로도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준도 있고요. 동일한 기준이 아니에요. 근로시간은 일반적인 성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실은 제외하고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할 수 없어요.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서 1주 16시간이 아니라 12시간 한두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줄여서 52시간 근무제라고도 하겠습니다. 40시간에다가 12시간 더 하면 한 주에 52시간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틀렸고요. 세 번째는 야간 근무 진행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한다? 자, 누가 편의점 하겠냐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그죠? 여기서 야간 근무는 12시 자정부터 이것도 틀렸어요. 자, 이거는 전날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의미하고요. 100분의 50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무조건 더블로 지급하면은 편의점 같은 거 사장님만 죽어난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사용자는 즉 사장님은 8시간 초과한 휴일 근로를 진행할 경우 8시간 초과라면은 연장 근로를 한 거예요. 초과 근로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휴일 근로까지 했대요. 쉬는 날 나와서 한 것이죠.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맞아요. 얘는 100분의 50, 얘도 100분의 50이니까 합치면 100분의 100이죠. 가산해 지급해야 하며 8시간 이내에 휴일 근로 진행 시 그럼 얘는 8시간 이내니까 연장 근로를 한 건 아니고요. 휴일 근로만 진행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됐고 보기는 제품의 디자인부터 제작 설비까지 만드는 생산 프로덕트의 사례이다. 해당 회사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생산 프로덕트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설비까지 구축해줄 수 있는 큰 규모의 기업이다. 자, 대규모래요. 제품 디자인 맞춤형 설비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다양한 근로제도를 일찍부터 도입해왔으나 최근은 사업군별로 다음 같은 우영사의 고민이 겁나 발생하고 있다. 일단 디자인 직군. 물건을 디자인을 하나 본데요. 완성된 프로토타입을 직접 확인한 후 대면 회의가 필수적이나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출퇴근 시간을 자율에 맡기는 것이죠. 도입 이후 회의 일정 조율과 커뮤니케이션에 차질이 생기면서 그죠? 누구는 출근해 있는데 누구는 집에 있고 누구는 먼저 퇴근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일정 조율과 커뮤니케이션에 차질이 생기면서 업무 리드 타임이 겁나 증가를 하였다는 얘기다.
자, 문제가 있네요. 그 다음에 맞춤 제작 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야간 근무와 주말 근무가 겁나 불가피해졌으며 이로 인해 주 52시간 준수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아까 최대 52시간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걸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자, 디자인 업무는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고 있으며 설비 제작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안정성은 경관편이다. 한마디로 잘 나가는 회사다라는 얘기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박사원 디자인 뒷근의 경우 직원들에게 협의를 통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회의 시간을 겁나 설정한다. 아까 전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한다 그랬죠? 그러나 반드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래서 다 같이 회의를 해야 하는 그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맞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아주 현명한 방법이죠. 이대리 설비 뒷근의 경우 업무량이 많아지는 주요 시기에는 3개월 단위 이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환산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도 타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 팀장, 설비 직군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시 연장 근로를 허용하고 야간 및 주말 근무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맡긴다라는 얘기다. 자, 자율권을 제공으로써 직원들의 사기가 증대될 수 있지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늘어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 너무 자유롭게 맡기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자, 배부장, 중장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설비 파트의 인력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겠네요.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되고! 자, 30번. 교형참가제도 유용 중 이윤참가, 성과참가라면 겁나리 구성된 것은, 자, 엄밀히 말하면 여기 이윤참가라고 보기에는 좀 뭐하거든요. 이제 생산성 분배제도, 스키너 플랜, 러커 플랜 이런 거 아까 살펴봤죠? 인프로시어랑 사실 생산성 배분제도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정답은 눈치상 1번으로 가겠습니다. 스키너 플랜과 러커 플랜. 자, 스키너 플랜과 러커 플랜. 됐고 31번.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체 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모인 것이고요. 사용자는 기업주죠. 자, 임금 등등에 대해서 협당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맞고요. 단체 교섭은 일상적으로 교섭 준비, 예비 교섭, 본 교섭, 마무리 교섭, 교섭의 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단체 협약은 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서면에 체결한 계약으로 단체 협약이 이제 체결돼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단체 협약을 제대로 맺어야 이제 마무리가 제대로 되겠습니다.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기업주라 그랬죠? 기업주가 파업을 해요? 태업을 하고 막 보이콧을 해요? 그런 게 아니라 요거는 근로자 측, 즉 노동조합에서 하는 그런 쟁의회의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는 겁니다. 4번이 틀렸으니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문제.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는 노동 3권 세 가지를 모두 한글로 입력하시오. 세 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입력해야 정답이 인정되며 부분 점수는 없다. 일단 단결할 수 있다. 단결권.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죠. 자, 사용자 측, 즉 회사랑 단체 교섭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단체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자, 들고 일어나서 단체 행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단체 행동권도 있겠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자, 근무 요령을 한글로 입력하시오. 동일한 작업 또는 직무를 둘 이상의 근로자가 시간대를 나눠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근무 형태다. 일정한 시간마다 근무자를 바꾸고 가면 로테이션 하는 근무 형태는 바로 교대 근무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쭉!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에 총평을 하자면 조금 난이도가 높고 굉장히 지문도 길게 그렇게 출제된 바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핵심 사항들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센스를 발휘해서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풀면은
70점은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